이런 사람 잡는 김치에 필요 없어! 남편이 양념 대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바닥에 힘껏 내리쳤어요. 콱! 빨간 양념이 시멘트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김치,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분노한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절여둔 배추가 쌓인 대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배추가 와르르 쏟아지며 마당에 나뒹굴었어요. 김치가 사람보다 중요해요! 내 마누라랑 딸 잡을 셈이에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쏟아진 양념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백하게 쓰러져가는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날의 사람 잡는 김장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반.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시댁으로 끌려갔어요. 마당에 쌓인 배추 더미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추 200포기.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그걸 다 절이라는 거였어요. 김장은 며느리가 해야지. 그게 도리야.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도요. 저는 맨손으로 배추를 절였습니다. 굵은 소금이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노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늦게 도착한 동서. 역시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요? 미라야, 따뜻한 방에서 쉬어. 우리 손자 피곤하면 안 돼. 동서에게는 따끈한 수육을 손수 먹여주시면서 저한테는 찬밥과 쉰내 나는 묵은지를 던져주셨어요. 같은 며느린데, 같은 만삭인데,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차별을 하신 걸까요? 하지만 그 지옥 같던 김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200포기 사람 잡는 이 김장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을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보통 12월이면 크리스마스나 송년회 같은 연말 모임으로 바쁘시죠? 저는 조금 다릅니다. 매년 이맘때면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가거든요. 무려 200포기나요. 200포기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고춧가루가 코끝을 간지리고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양념을 버무리는 그 고된 작업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김장이 마냥 싫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동딸인 제게 가족은 남편과 남편의 시댁 식구들 뿐이었어요. 평소에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가족들이 김장 때만큼은 한자리에 모이거든요. 넓은 마당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김장이 끝나면 갓 담근 김치에 수육 한 점 올려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까지 곁들이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힘들어도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다가오면 고생스럽다는 생각보다 가족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제 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남산만 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임신 9개월, 35주 차예요. 숨만 쉬어도 배가 당기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화장실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들락거립니다. 배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볼록한 곡선 아래에서 아이가 발을 쿵쿵 굴렸어요. 처음 태동을 느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벅찼는데 요즘은 이 작은 발길질에도
방광이 눌려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임신 전에는 꽤 통통했던 볼이 쏙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초기에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나마 요즘은 좀 먹게 됐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자신이 없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이 무거운 몸으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쪼그려 앉아 배추를 씻고 수십 킬로그램짜리 양념 대야를 옮긴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아이가 또 한 번 배를 찼습니다. 마치 엄마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요. 그래, 알았어. 무리하면 안 되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올해는 얼굴만 비추고 일찍 들어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만삭인 며느리한테 무리하라고 하실 분은 아니실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어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기분 탓이라고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아이 성별을 확인하고 시댁에 갔던 날 시어머니의 표정이요. 그 기억이 왜 하필 지금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번 김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4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날따라 남편 동석 씨가 휴가를 내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초음파실 침대에 누워 차가운 젤이 배에 닿는 순간 괜히 긴장이 됐어요. 어머, 다리를 꼭 오므리고 있네요. 공주님인가 봐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라니. 예쁜 원피스도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따아주고 커서 친구처럼 수다도 떨 수 있겠다는 상상이 순식간에 펼쳐졌어요. 여보, 딸이래. 우리 딸이야. 남편도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은 병원을 나서며 내내 들떠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뭐로 할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끝없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 성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 옆에는 동서 미라도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도 저와 일주일 차이로 임신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둘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손주를 둘이나 본다면서요. 그래, 뭐래? 시어머니의 눈빛이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이래요, 어머님.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요. 입꼬리가 축 처지더니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딸이라고? 네, 예쁜 딸이에요. 초음파 사진도 있는데. 됐어, 됐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더니 탁자 위에 있던 보약 박스를 슬그머니 치워버리셨습니다. 분명 저희가 오기 전에 꺼내두셨던 건데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동서도 성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이래요. 아들. 동서가 들뜬 목소리로 외치자 시어머니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우리 아가 장하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동서를 와락 끌어안으시며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정성껏 준비해둔 보양식을 꺼내시고 치워뒀던 그 보약 박스도 다시 꺼내 오셨어요. 이건 우리 아가 먹어야지. 귀한 몸이니까. 동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언니, 저 아들이래요. 신기하죠?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기뻐서 한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축하해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동서에게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직접 가져다 주시고 몸조리 잘하라며 용돈까지 쥐어주셨어요. 반면 저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아이 성별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잘해주셨거든요. 손주 본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지실 줄은 몰랐어요. 그 즈음 저는 다니던 반찬 가게를 그만뒀어요. 임신 6개월에 접어드니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장님께서도 몸 먼저 챙기라며 쉬라고 하셨어요. 수입이 줄어드니 마음이 조금 불안했지만 뱃속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반찬 가게를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어요. 그래서 살림은 어쩌려고? 동석이 월급만으로 되겠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낳고 몸 추스르면 다시. 에휴, 알았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됐어요. 김장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일 할머니 댁에 가는데 엄마가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같이 힘내자, 응?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혜진아, 내일 김장인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너는 새벽 5시까지 와라. 배추 절여놔야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5시라니요. 어머님, 저 지금 9개월이에요. 새벽에 움직이기가. 미라는 그날 낮에 와서 쉬어야 돼. 걔는 귀한 아들 품은 몸이니까. 대신 너가 좀 고생해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만삭이에요. 숨쉬기도 힘든데 배추 200포기를 어떻게 혼자. 에이, 나 때는 만삭에 밭일하다가 논두렁에서 애 낳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움직여야 순산한다니까. 말을 자르시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라 보약 좀 챙겨와. 내가 너희 집 근처 한약방에 주문해뒀다. 너희 차로 갖고 오면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만삭인데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남편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전화야? 표정이 안 좋네. 어머님이셔. 내일 새벽에 와서 배추 절여놓으래. 뭐? 당신 만삭인 거 어머니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할게. 됐어. 괜히 어머님이랑 싸우지 마. 가서 적당히 하다가 힘들면 쉬면 되지 뭐. 남편의 표정이 굳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이상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뱃속 아이가 유난히 많이 움직였어요. 마치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요. 다음 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운전할게. 뒷좌석에서 좀 더 자. 남편이 차 키를 들며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차에 오르며 한약방에서 받아온 보약 상자를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동서줄 보약이요. 제 뱃속에도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씁쓸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깜깜한 새벽 하늘. 시댁이 있는 방향으로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어요.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12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이 제 팔을 부축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가 아니었어요. 마당 한쪽을 가득 메운 배추 더미가 제 키보다 높았습니다. 저걸 다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려야 한다고요? 이번에도 200포기는 좋게 되겠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왔어? 일단 아침부터 먹고 시작하자. 배추 절이려면 힘써야 하니까.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국에 밥 한 공기,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후다닥 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시작하자고 재촉하셨거든요. 8시가 조금 넘어 본격적으로 김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셨어요. 동서가.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품에서 지갑을 꺼내 남편에게 던지듯 내미셨습니다. 너는 읍내 가서 새우젓 좀 사와라. 네, 새우젓이요? 여기 있는 젓갈이 영 시원찮아. 김장엔 젓갈이 생명인데 이걸로는 안 되겠더라고. 읍내 수산시장 가면 제대로 된 거 있으니까 거기서 사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읍내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왕복이면 2시간, 거기에 장 보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어머니, 그걸 왜 지금 사요? 미리 준비해 두셨어야죠. 혜진이 만삭인데 혼자 두고 가기가. 야, 내가 깜빡한 걸 어떡해. 그리고 혜진이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있는데. 잔말 말고 다녀와. 그래도 어머니, 제가 옆에 있어야. 아휴, 맛있는 김치 먹기 싫으냐? 남자가 부엌에서 뭘 도와. 어서 다녀와.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나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 힘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차에 오르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대문 밖으로 차가 사라졌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넓은 마당에서 저 산더미 같은 배추와 단둘이 남겨졌다는 것을요. 뭘 멍하니 서 있어? 배추 안 절여? 시어머니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굵은 소금 포대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저기 소금 있으니까 배추 쪼개서 절여놔. 점심때까지는 다 끝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배추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어요. 한 포기가 제 머리통보다 컸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첫 번째 배추를 들었어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만삭인 제 배가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칼로 밑동을 가르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소금을 뿌려 대야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10포기쯤 했을 때 이미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쪼그려 앉을 수도 없었어요. 배가 너무 커서 앉으면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굽힌 채로 서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남편이 빨리 돌아왔으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읍내까지 왕복에 장보는 시간까지 하면 아무리 빨라도 11시는 넘어야 돌아올 거예요. 20포기쯤 했을 때 손이 얼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배추를 맨손으로 만지니 당연한 일이었죠. 고무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으로는 소금이 제대로 배지 않는다며 맨손으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힘들면 잠깐 쉬어.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30포기, 40포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비추니 조금 따뜻해졌지만 손은 여전히 시려웠어요. 배추를 쪼갤 때마다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했습니다. 문득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찼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하고 쉴게. 작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마루에서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그렇게 느려. 나 때는 저거 혼자 2시간이면 끝냈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삼켰어요. 여기서 말대꾸했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남편이 일찍 돌아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동서였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동서를 보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어머, 미라 왔어? 어서 와, 춥지? 얼른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동서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마치 친딸을 대하는 것 같은 목소리요. 마루에 이불 깔아뒀으니까 거기 누워서 쉬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응? 우리 손자 무리하면 안 되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동서가 마루로 올라가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동서는 따뜻한 마루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벌겋게 얼어 있었어요. 아직 100포기도 못했는데 벌써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저 혼자였어요. 산더미 같은 배추와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읍내에 있을 거고 시어머니는 동서와 마루에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배추를 쪼개고 소금을 뿌리고 대야에 쌓았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반도 못 끝낸 채 이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배추 절이기는 겨우 끝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이제 절인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수도가 앞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쪼그려 앉았어요. 만삭인 배가 허벅지에 눌려서 숨이 막혔습니다. 자세를 바꿔봐도 편한 곳이 없었어요. 헉! 헉!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졌어요. 고무장갑을 끼웠는데도 찬 기운이 손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장갑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배추 한 포기를 집어 물에 담갔습니다. 절인 배추는 무거웠어요. 잎 사이사이에 낀 소금기를 빼려면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팔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허리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때 마루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라야, 아침 못 먹고 왔지? 뭐라도 좀 먹어야지.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커다란 접시를 들고 나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접시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까 큰 솥에서 삶아 놓으신 거였습니다. 와, 어머님, 맛있겠다. 동서가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수육 한 점을 집어 동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손자 배고플라. 고기 많이 먹어야 애가 튼튼해.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진짜 맛있어요. 동서가 행복한 표정으로 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어요. 새벽에 허겁지겁 먹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거든요. 2시간 넘게 일했더니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혹시 저한테도 뭔가 주시려나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양은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도가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그릇을 제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너는 이거 먹어. 일하면서 먹으면 체하니까 대충 욕이나 해. 그릇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쪽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갓 담근 김치가 아니라 누렇게 변색된 냄새부터 시큼한 묵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만삭인데 한 사람에게는 갓 삶은 따끈한 수육을 한 사람에게는 쉰내 나는 찬밥을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마루에서 동서가 또 수육을 받아 먹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 수육 진짜 맛있어요. 형님도 나중에 드세요. 동서는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맛있으니까 한 말이겠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루 쪽에서 수육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냄새, 거기에 살짝 섞인 비린내. 임신 중에 유독 예민해진 코가 그 냄새를 잡아냈습니다. 우,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억지로 참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배가 고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이가 시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것처럼 차가웠거든요. 쉰 김치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에 속이 또 뒤집혔어요.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속으로 되뇌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에서 걸리는 느낌이 났어요. 왜 밥을 안 먹어? 맛없어?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빨리 먹고 일해. 양념 버무리기 전에 배추 다 씻어놔야 해. 찬밥을 겨우 몇 숟가락 먹고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벌겋게 부어올랐는지 골마 터졌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배추를 집어 물에 담그고 헹구고 건지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루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름은 뭘로 지을까 고민이에요. 내가 좋은 장명소 알아볼게. 우리 손자는 좋은 이름이어야지. 저 웃음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뒤척이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아는 걸까요?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거 먹여줘야 하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배가 점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게 아니라 뭔가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에는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배추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11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배추를 씻다가 갑자기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발차기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습니다. 배가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손을 멈추고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 봤지만 배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곧 풀릴 거야. 속으로 되뇌며 다시 배추를 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의 긴장이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세게 조여왔어요. 마치 배 전체를 누군가 주먹으로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마루를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돌처럼 딱딱해요. 뭔가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고개를 내미셨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어머 얘, 엄살도 정도껏 해라. 배추 다 씻을 때까진 어림도 없다. 아니에요, 진짜 이상해요. 나 때는 배 아파도 이랬어.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유난. 시어머니는 다시 마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눈앞이 아른아른 흔들렸어요. 이러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문제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동서는 걱정은 해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진아, 나왔어. 남편이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수도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남편이 달려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혜진아, 나 좀 봐.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루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동서와 함께요. 둘 다 멀뚱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차갑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뭐긴 뭐야, 김장하고 있었지. 아니, 혜진이 젖골이 됐는데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지금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내 마누라랑 내 딸 죽일 셈이에요. 야, 이 녀석아. 엄마한테 뭔 소리야. 걔가 엄살 부리는 거지. 내가 뭘. 엄살.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난생 처음 남편이 저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삭인 사람을 새벽부터 끌고 와서 배추 200포기 절이게 하고 찬물에 씻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게 엄살이에요? 남편이 마당을 둘러봤어요. 절여둔 배추가 대야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빨간 양념이 커다란 대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야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퍽! 남편이 절인 배추가 쌓인 대야를 발로 걷어찼어요. 배추가 와르르 쏟아지며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배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야야야, 그거 내려놔. 콱! 남편이 양념 대야를 마당 바닥에 힘껏 엎어버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시멘트 바닥 위로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김치.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바닥에 쏟아진 양념을 손으로 긁어 모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빨간 양념은 시멘트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김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깟 김치가 사람보다 중요해요? 이 녀석이 지금 다신 안 와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연 끊읍시다. 엄마 아들 아니에요, 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돌아서서 제게로 오고 있었어요. 혜진아,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안아줄게. 꽉 잡아. 남편이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목을 꽉 감싸 안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 품에 안기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아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 남편이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녀석아, 어딜 가? 당장 안 서.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남편의 품이 따뜻했거든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가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이 오지 않는 일상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뱃속에 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제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남편은 출퇴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도왔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오고 주말이면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습니다. 출산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고 아침 9시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저희는 아이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뜻을 담아서요. 처음 지우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저와 함께 그 힘든 시간을 버텨줬구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지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나 정말 행복해.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돼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종종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다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우가 돌을 지나고 18개월이 됐어요. 어느새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옹알이가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만지작거리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우가 밥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지우야, 해봐. 맛있는 거야. 숟가락을 내밀면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특히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당근이든 시금치든 브로콜리든 색깔만 봐도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으앙! 억지로 먹이려 하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밥 한 끼 먹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날도 있었어요. 이러다 영양 부족되면 어떡해.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은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는다는데 우리 지우만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인터넷도 뒤져보고 육아 책도 읽어봤어요.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또 밥투정을 부리는 걸 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 단골 어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맛있으면 알아서 먹어. 억지로 먹이지 말고 맛있게 만들어줘.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맞는 말 같았어요. 문제는 맛이 아니라 재료가 아닐까? 아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었어요. 재료 손질하는 법, 양념 배합하는 법, 맛을 내는 기본기 같은 것들이요. 그때는 그냥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우가 밥을 잘 먹을까? 좁은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당근, 양파, 배추, 흔한 재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배추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김치. 시어머니네 김장 김치는 맛있었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수 내는 비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아이도 먹을 수 있게 맵지 않게 바꾸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부엌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맵지 않은 김치. 말은 쉬웠지만 막상 만들려니 막막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쓰던 육수 비법을 떠올려 봤어요. 김장 때 얼핏 들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디포리와 사과를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하셨어요. 그 육수 덕분에 김치 맛이 깊었던 거죠. 맛은 있었어. 그걸 맵지 않게 바꾸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디포리는 없었지만 멸치와 다시마는 있었어요. 사과 대신 배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고춧가루를 아예 빼고 만들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김치가 아니라 그냥 절인 배추 같았어요. 맛도 밍밍하고 색깔도 하였습니다. 지우한테 줬더니 한 입 먹고 의해하며 뱉어버렸어요. 두 번째 시도, 고춧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였어요. 색은 연한 분홍색이 됐는데 맛이 애매했습니다. 김치도 아니고 절임도 아닌 정체불명의 음식이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초를 넣어봤어요.
새콤한 맛으로 매운맛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냥 피클이 됐습니다. 7번째는 설탕을 많이 넣었더니 너무 달았어요. 8번째는 간이 너무 짜서 지우가 물만 찾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밤마다 지우를 재우고 나면 부엌에 서서 고민했어요. 고춧가루를 빼면 맛이 없고 넣으면 매워요.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파프리카를 봤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알록달록한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파프리카는 맵지 않잖아. 그런데 색깔은 빨개. 이걸 갈아서 넣으면 어떨까?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도해 봤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믹서기에 갈았어요. 거기에 배를 넣어 단맛을 더하고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를 섞었습니다. 마늘과 생강은 아주 조금만. 새우젓 대신 까나리 액젓을 살짝 넣어 감칠맛을 냈어요. 그렇게 만든 양념을 배추에 버무렸습니다. 아기가 먹기 좋게 이 부분만 골라서 잘게 썰었어요. 완성된 배추김치는 예쁜 주황빛이었어요.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처럼 빨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치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우 앞에 내밀었어요. 지우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휙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작은 손으로 배추김치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어요. 오물오물.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맘마.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어요. 또 줘. 맘마 또 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지우가 음식을 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얼른 배추김치를 하나 더 집어줬습니다. 지우가 또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몇 주간의 실패 끝에 드디어 지우가 먹는 김치를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그 광경을 봤어요. 지우가 김치를 먹네? 응, 내가 만든 거야. 맵지 않은 아기 김치. 대단하다 여보. 진짜 대단해. 남편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일한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로 저는 아기 김치 레시피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오이소박이, 백김치까지.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와 비트로 색을 내고 배와 사과로 단맛을 더했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으면서도 어른들이 먹어도 맛있는 김치가 완성됐어요.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 지우를 데리고 갔어요. 간식으로 아기 김치를 조금 싸갔습니다. 지우야, 김치 먹을래? 제가 김치를 꺼내니까 옆에 있던 엄마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어머, 애가 김치를 먹어요? 우리 애는 김치 근처에도 안 가는데. 맵지 않은 아기 김치예요. 파프리카로 만들어서 안 매워요. 정말요? 한번 줘봐도 돼요? 호기심에 다른 아이에게도 줘봤어요. 그 아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시작됐어요. 어머, 우리 애가 김치를 먹네. 이거 어디서 사요? 저도 사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에이, 진짜요? 언니, 이거 팔아요. 우리 애가 이거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겠는데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정말로 10,000원을 내밀며 부탁했어요. 언니, 제발이요. 다음에 만들면 저한테도 팔아주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엄마들한테만 조금씩 팔았어요. 한 통에 5,000원씩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 맛에 이 가격이면 너무 싸다며 더 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집 부엌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됐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진짜 가게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는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위생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재료는 어디서 떼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사장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좋은 자리가 나면 연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밤새 상의했습니다. 가게를 내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모아둔 비상금과 제가 그동안 김치 팔아서 번 돈을 합쳤어요. 빠듯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지훈의 아기 반찬이었어요.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고 자리도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맛으로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업 첫날, 아침부터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모차를 끌고 한 엄마가 들어왔어요. 놀이터에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오픈했네요. 아기 배추김치 있어요? 네, 있어요. 2통 주세요. 그리고 오이 소박이도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엄마가 나가더니 잠시 후 다른 엄마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아기 김치 파는 데예요?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이 줄줄이 기다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김치를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띵동. 카드 결제 소리가 울렸어요. 띵동, 띵동.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정산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여보, 이거 봐. 남편에게 장부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이네. 당신 진짜 대박이야.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 힘들었던 김장날이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손 담그며 울었던 그때, 찬밥과 쉰 김치를 먹으며 삼켰던 눈물.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덕분이네. 농담처럼 말했더니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 진짜야. 몇 년 동안 매년 그렇게 김장을 안 해봤으면 아기 김치 만들 생각을 했겠어? 시어머니 육수 비법도 몰랐을 거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물론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 후로도 가게는 승승장구했어요. 단골이 늘어나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아기 김치로 시작했지만 어른용 반찬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감자조림, 계란말이까지. 하나씩 메뉴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랐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10명 남짓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 30명이 넘었습니다. 2달이 지나니 50명을 넘겼어요.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도 오후면 다 팔려나갔습니다. 엄마, 맘마. 지우가 가게에서 김치를 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제 딸 덕분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왔는데 이제는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섰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전화 주문까지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온라인으로도 팔아볼까? 저녁에 매출 정산을 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온라인? 응. 요즘 멀리서도 주문 전화가 와. 택배로 보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만들면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 다 지우 덕분이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복덩이 지우 덕분이네. 남편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재료를 사러 동네 시장에 갔어요. 단골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상인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반찬 가게 알아? 지훈의 아기 반찬. 귀가 쫑긋 섰어요. 제 가게 이야기였거든요. 알지. 요즘 장사 잘 되잖아. 왜? 근데 그 집 사장이 시어머니 비법 훔쳐서 도망간 거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누가 그래? 시어머니라는 분이 직접 그러더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다녀. 자기 며느리가 김장 비법 훔쳐서 장사한다고. 어머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은.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놓칠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저기요.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상인 아주머니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 저쪽 생선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왜요? 제가 그 가게 사장이에요. 지훈의 아기 반찬. 아주머니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그냥 떠도는 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시장 입구 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하고 다니신다던데. 시장 입구. 저는 배추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허겁지겁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생선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반찬 가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저희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들으셨어요? 사장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어떤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오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 반찬 가게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데 자기 비법 훔쳐서 도망간 도둑이라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거진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직접 찾아오지는 않고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요. 사장님, 그거 사실 아니에요. 저 비법 훔친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에 든 배추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어요. 그날 김장 때 저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시면서 찬밥 먹이고 찬물에 손 담그게 하고 만삭인 저를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둑이라니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결국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시어머니가 내가 비법 훔쳐서 도망갔다고 떠들고 다니신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가? 응. 시장 상인들한테 말하고 다니신다더라.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끝까지 이러시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어두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시장에서만 도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가게 근처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손님 중 몇 분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분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해야 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거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특히 많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대여섯 명의 손님이 반찬을 고르고 있었고 밖에도 두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김치를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바쁜 건 좋은 거라고, 일에 집중하면 잡념도 사라진다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지우는 가게 한쪽 구석에 깔아놓은 매트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 출근을 해서 제가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사장님, 아기 배추김치 2통이요. 네, 잠시만요. 김치를 담으려고 냉장고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너무 세게 열려서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입구에 떡 버티고 서 계셨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지셨고 주름도 더 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어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날 김장 때 남편이 김치를 엎어버렸을 때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어머니와 저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어머, 말이 입안에서 얼어붙었어요. 이 도두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시엠이 등쳐먹고 장사질이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네가 날 어머니라고 불러?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내 비법 훔쳐다가 돈벌이 하면서 뻔뻔하게 어머니야.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군수군, 속닥속닥.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저 사장님이 훔친 레시피래.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대든데.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칼날처럼 꽂혔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명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중 몇 분이 슬금슬금 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도망치듯 나가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지우가 있는 쪽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한테는 손대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 손님들 계세요. 손님? 손님이 뭐가 중요해? 내 비법으로 장사해서 번 돈 다 내놔. 비법이라뇨? 저는 어머니 비법 쓴 적 없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발을 굴렀어요. 바닥이 쿵 울렸습니다. 김장 때 다 봤잖아. 내가 육수 비법 알려줬지. 디포리에 사과 넣는 거. 그거 훔쳐간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육수 비법, 그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제 김치는 그것과 달랐어요. 파프리카와 배를 쓰고 고춧가루 대신 다른 재료를 넣고 수십 번 실패하면서 개발한 거였어요. 어머니, 제 김치는 어머니 김치와 달라요. 제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뭐, 직접 개발? 그 입으로 뻥을 치네.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열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다 내 비법으로 만든 거잖아. 시어머니가 김치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퍽!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타일 위로 번져나갔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가 뒷걸음질 치다가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뭐야.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악몽이라면 빨리 깨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간신히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또 다른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내 비법 내놔. 당장 가게 접어. 어머니, 접으라고. 시어머니가 두 번째 김치통도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와 유리 조각이 뒤섞여 바닥에 흩어졌어요. 뒤에서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랐나 봐요. 저는 뒤돌아 지우를 얼른 안아 올렸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비법 훔쳐간 네가 잘못한 거지. 저는 훔친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지우를 감싸며 몸을 돌렸습니다. 맞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손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중년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애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상관마,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그래도 여기는 가게고 저건 아기예요. 진정하세요. 시어머니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증오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안 끝나.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어요.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또다시 요란하게 울렸어요.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김치가 흩어져 있었고 유리 조각이 반짝거렸어요. 손님들은 멍하니 서 있거나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품 안에 지우가 아직도 흐느끼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누군가가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가득 채웠던 손님들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은 건 쏟아진 김치와 깨진 유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쏟아진 김치와 깨진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사장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민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음에 올게요. 그분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뒤를 따라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가게가 텅 비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줄까지 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저와 지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품 안에 지우가 울음을 그치고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만졌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를 매트 위에 내려놓고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한참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늘 아기 배추김치를 3통씩 주문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장님. 저 김미영이에요. 오늘 주문하려고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사정이 복잡한가 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건가요? 아, 그게 당분간은 좀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잠깐만요, 손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에서 뚜뚜뚜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수십 번 실패하면서 만든 레시피였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새벽에 일어나 반죽하고 손가락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고 다른 아이들도 잘 먹는다는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였어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국 어머니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장때가 떠올랐어요. 찬물에 손 담그며 울었던 그때, 찬밥 먹으며 삼켰던 서러움, 시어머니에게 맞서지 못하고 고개 숙였던 그 순간들. 2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작아지고 주눅들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쏟아진 김치 위로 비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무언가 따뜻한 게 제 손을 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우였어요. 아이가 어느새 매트에서 내려와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이 아이를 위해 만든 김치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스쳤어요.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가게 상황을 들었을 때 말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어두운 방에 누웠어요. 옆에서 지우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잠든 지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통한 볼, 오똑한 코, 살짝 벌어진 입술. 세상 모르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왜 엄마가 울었는지, 왜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분노에 찬 눈빛, 고래고래 지르던 고함 소리. 도두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이 동네를 떠나고 시어머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지우를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김치를 맛있게 먹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맘마, 또 줘. 라고 했던 그 순간 작은 손으로 배추김치를 집어 입에 넣던 모습.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건 훔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육수 비법을 들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파프리카와 배로 색과 단맛을 낸 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수십 번 실패하면서 배합을 찾아낸 것도 저였어요. 아이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한 것도, 입만 골라서 잘게 써는 방법도 모두 제가 고민하고 시도한 결과였습니다. 이건 내 딸을 위해 내가 만든 내 음식이에요.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 옆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나 봐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당신 잘못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김치 만들었는지 나는 다 봤어. 하지만 손님들도 다 가버렸어. 소문이 퍼졌어. 이제 어떡해.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실력이 진짜라는 거, 훔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직접 증명하자. 어떻게? 모르겠어. 아직은. 하지만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진짜 도둑이 되는 거야. 당신은 당당해도 돼.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망치면 진짜 도둑이 된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싫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제 아이를 위해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잠든 지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요. 여보, 응? 내일 시어머니 찾아갈래.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만든 김치 들고 가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어머니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제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한참 동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셋이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아기 배추김치와 백김치를 정성껏 담았어요. 재료도 최상급으로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양념을 배합하고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버무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김치통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지우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김장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논두렁을 지나면 시댁이 나와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긴장돼? 남편이 물었어요. 응, 솔직히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잠깐 잡아줬어요. 그 온기가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곧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이 마당에서 배추를 절이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쓰러질 뻔했던 기억이 스쳤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누구야? 마루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희가 여길 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을 닫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서둘러 김치통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예요. 제 김치가 정말 어머니 것을 훔친 건지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멈췄어요. 제가 내민 김치통을 노려보셨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먹어보나 마나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디서 뻔뻔하게 그걸 들고 와. 내 비법 훔쳐다 만든 거 내 눈앞에 들이밀어. 어머니, 저는 훔친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 변명 듣기 싫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주눅이 들어서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 김치는 어머니 김치와 달라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춧가루를 쓰시지만 저는 파프리카를 써요. 어머니는 새우젓을 많이 넣으시지만 저는 까나리 액젓을 조금만 넣어요. 육수 내는 법은 어머니께 들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제가 직접 연구한 거예요. 뭔 소리야? 육수가 핵심인데 그걸 훔쳐놓고 다르다고?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김치통을 마당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드셔보시고 정말로 어머니 김치와 똑같다고 느끼시면 저가게 접을게요. 하지만 다르다고 느끼시면 더 이상 도둑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어요. 뭐라고 반박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순간 옆으로 움직였어요. 남편 옆에 서 있던 지우를 본 거였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 옆에 서서 멀뚱멀뚱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이 찰나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이 살짝 풀어지는 걸요. 손녀였으니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을 굳혔어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안 먹어. 먹어봤자 입만 버려. 어머니, 됐다고 했지. 어서 가. 시어머니가 다시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였어요. 아이가 어느새 제 옆에서 빠져나와 마당 바닥에 놓인 김치통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작은 발걸음으로요. 지우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통 앞에 쪼그려 앉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포크로 배추김치 한 조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지우가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그리고 포크에 찍힌 김치를 시어머니 입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입을 벌리며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권했어요. 할머니한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할머니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김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포크를 꼭 쥐고 할머니가 받아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벌렸어요. 얼떨결이었던 것 같아요. 손녀가 내미는 걸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받아드셨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렸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맛있다고 느껴주세요. 속으로 빌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씹을수록 뭔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조금씩 커지더니 멈칫하셨어요. 아니, 이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어요. 제 심장 소리가 마당 전체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하면서도 육수 맛이 나는데 맵지가 않아. 씹을수록 감칠맛이 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놀라움이 자리 잡았어요. 자신이 알던 깊은 육수의 풍미가 느껴지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네가 다 연구한 거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육수 맛을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 방식대로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 손맛 흉내라도 내보려고 밤새 연구했어요. 우리 지우 먹이려고요. 아이가 채소를 안 먹어서 김치로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지우가 다시 김치를 집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맛있게 먹으니까 더 주고 싶었나 봐요.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이 예쁜 거사. 아이고. 시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를 꼭 안은 채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내 어머니, 내가 미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예쁜 손녀한테, 이렇게 예쁜 아이한테, 할머니라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그날 김장 때도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뭐 했어. 찬밥 주고 찬물에 손 담그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김치 진짜 맛있다. 내 김치랑은 다른 맛이야. 너가 만든 네 김치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김치만 담갔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맵지 않으면서도 김치 맛이 나게. 이건 내가 못 만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우를 안은 채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둑이라고 했던 거 다 취소한다. 네 실력이야.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2년간 쌓였던 서러움, 억울함, 분노.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너가 울면 안 돼.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지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저희 셋을 감싸 안았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저희 가족은 한 덩어리가 되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해가 마당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도 오늘만큼은 온화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독대 위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2년 전 이 마당에서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울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마당에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오랜 겨울이 끝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앙금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2년간 쌓인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우가 다리가 되어줬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싶어 하셨고 저희는 조금씩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보름에 한 번. 지우가 할머니 품에서 웃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너희 가게 요즘 어떠냐? 그때까지만 해도 가게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소문이 가라앉으니까 단골분들이 다시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담글 때 육수 끓이는 거 있잖아. 네. 디포리 양을 조금 더 늘려봐. 그리고 사과 대신 배를 넣으면 단맛이 더 깔끔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리 조언을 해주시다니요. 어머니, 뭘 그렇게 놀라. 맛있게 만들라고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시어머니 나름의 화해 방식이라는 걸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종종 제 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추 고르는 법, 소금 절이는 시간, 양념 배합의 미세한 차이까지 수십 년간 김치를 담아오신 분의 노하우가 조금씩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제가 개발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파프리카로 색을 내는 법, 아이들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는 법.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게 되겠어? 하셨지만 막상 해보시더니 괜찮네 하셨어요. 어느새 저희는 서로의 레시피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가게는 예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작은 골목 안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큰 대로변에 매장을 열었어요. 지훈의 아기 반찬이라는 간판이 번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 가게 오픈 1주년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프리미엄 아기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명품 매운 김치를 담고 계셨어요. 네, 시어머니도 가게에 나오셨어요. 공식적으로 함께 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손녀 보러 온다고 하시면서 어느새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는 무슨,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남편이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송 업무도 많아졌거든요. 그 옆에서 지우가 뽁뽁이를 터뜨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거 장난감 아니야. 뽁뽁. 지우가 까르르 웃었어요. 4살이 된 아이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우를 바라보시며 웃으셨어요. 예전에 그 차갑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녀석 할머니 닮아서 손재주가 좋아. 어머니, 뽁뽁이 터뜨리는 게 손재주예요? 그것도 재주지 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김장날도 12월이었어요. 찬물에 손 담그며 울었던 그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어요. 김치를 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아, 네 어머니. 그때 정말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 너가 만삭으로 배추 절이던 거, 찬밥 주던 거,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어머니, 나도 시집살이 힘들게 했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 거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지우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 내 손녀가 나중에 시집가서 그런 대우 받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못 있지. 그런데 난 너한테 그랬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달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어들더니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도 안아. 시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웃었어요. 그리고 지우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안았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잠깐 사진 찍자. 3대가 다 모였네. 찰칵. 사진 속에는 김치 냄새 가득한 가게에서 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녀. 3대가 함께요. 맵고 짠 시집살이였지만 이제는 달콤하고 시원한 인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김치처럼요. 여기까지가 저의 연말 이야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멀리도 왔어요. 만삭의 몸으로 찬물에 손 담그며 울던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구박, 차가운 밥, 쏟아지는 눈물. 그때는 내일이 올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제 옆에는 저를 끝까지 지켜준 남편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지유가 있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의 김장이 없었다면 저는 아기 김치를 만들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육수 비법도 몰랐을 테고 이 가게도 없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그 시간이 괜찮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시집살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흘리시는 눈물이 언젠가는 웃음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힘이 될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다 보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변했고 시어머니도 변하셨어요. 평생 원수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서로의 요리를 나누는 사이가 됐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닫지 않으면 언젠가는 봄이 와요. 올해도 어느덧 끝이 보이네요. 연말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떠오르고요. 만나지 못한 사람, 하지 못한 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에 담아뒀던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기 어려운 말일수록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도 오늘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야겠어요. 별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밥 드셨어요?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 많이 웃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따뜻한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